101장 술병. 영국 배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에 적어두겠는데 런던에 선적을 두고 있는 그 배의 이름은 그 도시의 대상인 고 세뮤얼 앤더비에 연유된 것으로 그 사람은 저명한 포경업 회사인 앤더비 앤드 선의 창립자이다. 그 회사는 일개 고래잡이 나의 견해로는 참다운 역사적 흥미를 끄는 점에 있어서는 튜어드와 부르봉의 두 왕조를 합친 것보다 그렇게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대포경업의 가문이 1775년보다 어느 정도 전부터 존재했었는지는 내가 두루 찾아본 기록에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해 1775년에는 맨 처음으로 영국 배가 정식으로 향유고래를 잡기 위해서 의장되었다. 그렇지만 그 몇십 년 전부터, 그러니까 1726년 이후 줄곧 우리나라의 낸트킷이며 버니어드의 용감한 콤핀의 일가며 네이신의 일가가 대선단을 만들어 북대서양과 남대서양에서 고래의 무리를 쫓고 있었다. 다른 곳으로는 가지 않았다. 아무튼 낸트킷 인만이 인류 가운데서 최초로 문명의 이익인 강철로 만든 작사를 향유고래에 던졌던 것이며 반세기 동안은 온 지구에서 다만 그들만이 그 작사를 던지고 있었던 사실을 여기에 명확히 적어두어야겠다. 1778년에는 우수한 배 아멜리어호가 특히 포경 목적을 위해서 의장되고 유력한 앤더비 회사의 전면적인 후원으로 대담하게도 케이프혼 고지를 돌아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서 고래 추정용 보트라고 할 만한 것을 남태평양에 내리게 되었다. 그 항해는 솜씨도 좋았고 운도 좋아서 아멜리어호가 그 배에 하나 가득 귀중한 경례를 싣고 모항으로 돌아오자 곧 영국과 미국의 여러 배가 그 뒤를 쫓게 되고 이래하여 태평양의 대향유고래 의장의 문은 열렸다. 더욱이 이 공적에 만족하지 않고 이 투지만만한 회사는 다시 활약을 개시했다. 세무울과 그의 아들들의 몇 명이었는지는 그 어머니만 아는 바이지만 그 아들들의 직접적인 후원 아래 또한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들의 출자에 의해서 영국 정부는 그 슬루프형 군함 라틀러호가 남태평양의 포경 의장을 발견하는 항해에 오를 것을 승낙했다. 해군 함장의 지휘 아래 라틀러호는 기운차게 항해하여 약간의 공헌을 했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이 회사는 1819년에 자기 힘으로 포경 의장 발견선을 만들어서 먼 일본 해역에까지 시험 항해를 하게 했다. 이 배는 사이렌호라는 좋은 이름이었는데 이 배는 시험 항해를 훌륭하게 해내었고 이리하여 일본의 대포경 의장이 비로소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사이렌호의 이 유명한 항해는 낸트킷 사람인 코핀 선장이 지휘했다. 그렇기 때문에 앤더비 회사의 경의를 표하는 바인데 그 회사는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물론 창립자인 세무얼은 아득한 옛날에 저 세상의 남태평양에 밧줄을 내려버렸지만 그 이름을 딴 배는 그 이름을 손상시키지 않을 만한 것이어서 쾌속이고 모든 점으로 보아 우수했다. 나는 언젠가 파타고니아의 해역 어딘가에서 한밤중에 그 배를 방문하여 압도대의 선원들과 진탕 마신 일이 있었다. 참으로 멋진 즉 교환이었다. 그들은 모두 멋진 사나이들이었다. 굵고 짧게 살며 명랑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멋진 교환은 에이허브 노인이 고래뼈 사이로 이 배의 널판자를 밟고 나서 훨씬 뒤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 섹슨인다운 점잖고 빈틈없는 환대는 지금도 눈앞에 선하게 떠오른다. 만약 내가 그것을 상기하지 않게 된다면 나는 목사에게 외면당하고 악마에게 붙잡혀야 마땅할 것이다. 술을 마셨던가? 그렇고 말고 우리는 한 시간에 10갤런 꼴로 마셨지.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쳐서 모두가 방문객들도 함께 윗돛대를 줄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완전히 비틀비틀해서 팽팽한 밧줄에 매달린 채 그네를 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잘못해서 재킷자락을 돛 속에 감아 넣었기 때문에 단단히 감겨 들어가서 표효하는 질풍 속에 매달려 술 주정뱅이 선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돛대는 넘어지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한 사람씩 기어 내려왔고 그때는 완전히 취기가 가셨기 때문에 다시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광란하는 바다의 짠물이 뱃머리의 천창으로 스며들어 왔기 때문에 내 입에는 술마심 없이 밍밍하고 찝찝하게 느껴졌다. 고기는 질기긴 했지만 맛은 괜찮았다. 그들은 쇠고기라고 했지만 개중에는 낙타고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다. 덤플링도 있었다.
작지만 단단하고 매우 동그래서 잘 부서질 것 같지 않았다. 그것을 삼킨 뒤에도 뱃속에서 장소를 잘 찾아내서 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만약 너무 앞으로 몸을 굽히기라도 한다면 당구 공처럼 입에서 굴러 나올 것 같기도 했다. 빵! 이건 참아야 했다. 게다가 괴혈병 예방의 빵이었다. 요컨대 이 빵이 배 안에서는 유일하게 신선한 것이었다. 그러나 앞돛대 부분은 밟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때 어두운 그늘로 뛰어들기란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결국 이 배의 돛대 꼭대기에서부터 키위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살펴볼 때, 또 요리 당번의 냄비 크기와 그 자신의 뱃속의 냄비도 계산해 넣고 생각해 볼 때, 세뮤얼 앤더비 호는 뱃머리에서 고물까지 온통 유쾌한 배이며 식사는 고급으로 듬뿍 있었고 술은 맛 좋으며 독했고 사람들은 모두 민원하고 구두 밑창에서부터 모자 끝까지 모두 훌륭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어쨌든 이 세뮤얼 앤더비 호를 비롯해서 그렇다고 전부라고는 하지 않지만 영국의 포경선은 손님 좋아하기로 유명하고 농담을 주고받고 고기며 빵이며 술 따위를 언제까지나 먹고 마시며 웃고 실증을 내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영국 포경선의 쾌활성의 정도는 역사적 연구를 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경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영국 사람은 포경에 있어서는 네덜란드 사람, 지일랜드 사람, 덴마크 사람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며 지일랜드 사람은 네덜란드 남서부 지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서 빌려온 어업용어는 지금도 남아있을 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 옛날부터의 대우만 습관까지도 빌어왔던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영국 상선은 선원들의 식량을 절약하지만 영국 포경선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에게는 이 포경선의 성대한 잔치는 보통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특이한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적하고 또 부연할 그런 특수한 원인에 기인한다고 해야 한다. 나는 고래사를 연구하는 중 네덜란드의 고서를 본 적이 있었는데 향유고래 냄새가 풍기는 것으로 보아 포경에 관한 책임에 틀림없음을 알 수 있었다. 제목은 땡 쿠프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느 포경선이나 반드시 통장이를 태우고 있어서 이것은 포경선에 탄 암스테르담 근처의 통장이의 귀중한 회상기임에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저자가 피츠 스와크 해머, 즉 망치를 휘두르는 명수였다는 것은 나의 견해를 한층 더 굳혀주었다. 그러나 나의 친구로 산타클로스와 성 포츠 대학의 저지 네덜란드어 및 고지 독일어 교수인 스칵 스노드헤드 박사에게 내가 이 책을 주면서 번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말향초 한 갑을 주었는데 그는 그 책을 보자마자 단 포크만이란 통장이가 아니라 상인이란 뜻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다시 말해 이 낡고 시문한 저지 네덜란드의 책은 네덜란드의 상업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그 몇 가지 주제 가운데 포경에 관한 극히 흥미깊은 사실이 기술되어 있었다. 지방이라는 제목이 붙은 장에서 내가 본 것은 180척의 네덜란드 포경선의 식량 창고에 비치된 물건에 대한 길고 자세한 품목표였다. 그것을 스노드 헤드 박사가 번역한 것을 옮겨 적기로 하겠다. 쇠고기 40만 파운드, 프리슬란드 돼지고기 6만 파운드, 마른 생선 15만 파운드, 비스킷 55만 파운드, 말랑말랑한 빵 7만 2천 파운드, 버터 2,800통, 텍셀 및 라이든 치즈 2만 파운드, 치즈 아마도 하급품 14만 4천 파운드, 네덜란드산 진 550 앵커, 맥주 1,800배럴. 대부분의 통계표는 읽어도 무미건조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일로라면 파이프에서 통에서 병에서 마구 쏟아지는 고급 지인과 훌륭한 음식이 홍수처럼 눈앞에 어른거릴 것이다. 당시 나는 사흘 동안 서재에 들어박혀서 맥주, 쇠고기, 빵 등을 줄인 듯 먹었는데 이 동안에 뜻밖에도 내게는 시문한 상념이 많이 떠올랐다. 그것은 경험을 초월한 관념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이것을 보충해서 통계표를 만들고 이 저지 네덜란드의 작살잡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옛 그린란드나 스피츠베르겐의 고래 어장에서 소비하는 마른 생선 따위의 양을 추산해 보았다. 우선 버터며 텍셀 및 라이든 치즈의 소비량은 놀라운 것으로 생각되었다. 나는 그 까닭을 이렇게 생각한다. 즉
그들은 본래 기름기를 좋아했던 데다가 직업상 한층 더 기름기를 즐기게 되었으며 특히 겨우의 맹세를 할 때 고래기름으로 건배를 한다는 에스키모의 나라 북은 해역, 곧 얼음이 박힌 극지의 북양에까지 고래를 쫓기 때문이다. 맥주 1800배럴이란 굉장한 양이다. 그런데 이들 북양어업은 그 방면의 기후상 극히 짧은 여름 동안에만 행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네덜란드 포경선들 중의 한 척이 한번 항해를 하면 스피츠베르겐 바다의 출입까지도 포함해서 3개월 이상 나가는 일은 없다. 따라서 이 180척의 선단의 각 배에 30명씩 탄다고 계산하면 전부 5,400명의 저지 네덜란드인이 타는 셈이며 정확하게 한 사람에게 2통의 맥주가 12주일분으로 할당되고 또한 그 밖에 550앵커, 이 1앵커는 10갤런입니다. 550앵커의 지인도 충분히 할당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지인과 맥주를 마시는 작살잡이들은 아마도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버렸으리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뱃무리에 서서 질주하는 고래를 노려서 작살을 잘 던질 수 있었는지 다소 의심스럽다. 그러나 아무튼 겨누어서 마치기도 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곳은 북극이고 맥주가 체질에 가장 좋다는 사실이다. 적도상에서 일하는 남양 포경선에서라면 맥주는 작살잡이를 돛대 꼭대기에서 끄덕끄덕 졸게 하거나 보트 안에 비틀거리게 하기 쉽고 렌트킥과 뉴 베드포드에 중대한 손해를 계속 입힐 것이다. 이것으로 이야기를 끝내겠다. 2, 3세기 전의 네덜란드 고래잡이들이 사치스러운 사람들이고 영국의 고래잡이가 이런 사치를 싫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말했다. 아무튼 만약 빈배로 항해하더라도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맛있는 것이나 실컷 먹으라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가 보다. 이래서 술병은 텅텅 비게 되는 것이리라. 제102장 아스사이데즈 섬 나무그늘. 여태까지 향유고래에 대해 설명을 해오면서 나는 주로 그의 외모의 놀라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한 많지는 않았지만 간간히 그 체내의 구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를 광범위하고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의 단추를 끌고 양말 및 양말 데님까지 끌어서 그의 가장 깊숙한 부분인 뼈를 접합시키는 갈고리나 작은 구멍까지도 모조리 파헤쳐 여러분들 앞에 그의 궁극의 모습을 즉 해골을 무조건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봐 이스마엘, 도대체 고래잡이라고는 하지만 한낱 보트 노잡이에 불과한 자네가 고래의 깊은 곳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자랑을 하는 것은 어쩐 일인가? 박식한 스톱도 고패 위에 걸터 앉아서 고래류의 해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양묘기의 힘을 빌어서 늑골 표본을 전시라도 했단 말인가? 설명해 보라고 이스마엘. 자네는 요리 당분이 구운 돼지고기를 접시에 올려놓듯이 성숙한 고래를 가판 위에 올려놓고 검사할 수 있단 말인가? 절대로 못해. 이스마엘, 여태까지는 자네는 신용할 수 있는 증인이었다. 그러나 예언자인 요나에게만 허용된 특권을 얻으려고 하다니 조심하라고. 대체 어떻게 들보며 인방이며 또 고래의 체구를 구성하는 썩가래며 마룻대며 침목이며 버팀목에 대해서 그리고 뱃속의 기름 항아리며 젖짜는 곳이며 식량 창고며 치즈 창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인가? 물론 나도 정직하게 말하자면 요나 이후에 성숙한 고래의 피부 깊숙이 파고 들어간 고래잡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작은 모형을 해부할 기회를 얻었던 적이 있었다. 내가 타고 있던 배가 언젠가 향유고래의 새끼를 갑판에 올려놓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부레를 드러내어 작살집을 만들거나 창끝을 싸거나 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내가 수수방관하다 기회를 놓치고 도끼며 칼을 손에 들지도 않았고 이 새끼 고래의 봉인을 뜯고 그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다음, 완전히 성장한 고래의 거대한 골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라는 진기한 지식에 관해서는 아스사이데즈 군도의 하나인 드랑케 섬의 왕 드랑코라는 귀한 친구에게 힘입은 바 크다. 몇 년 전에 무역선 데이 오브 알제리아를 타고 드랑케 섬에 갔을 때 나는 아스사이데즈의 휴일을 즐기기 위해 드랑코 왕에게 초대되어 푸펠라에 있는 야자나무에 쌓인 조용한 별장에 갔었다. 그곳은 뱃사람들이 대나무 도시라고 부르는 도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다를 향한 산골짜기였다. 나의 둘도 없는 친구인 트랑코는 뛰어난 기질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온갖 야만족적인 미술 골동품을 애호하였기 때문에
그 푸렐라에는 그의 주민들 중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가진 노력을 다 기울여 만든 훌륭한 물건들이 잔뜩 수집되어 있었다. 그것은 주로 절묘한 의장으로 조각된 목공품, 조각된 조개 껍질, 금속 세공을 한 창, 훌륭한 노, 향나무로 만든 통나무 배 등이었는데 그 밖에도 경의에 넘친 곡물을 운반하는 파도가 그의 해안으로 밀어 올려다 준 천연의 작품들도 있었다. 그 후자에 속하는 것 중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이 대향유고래였다. 그것은 유별나게 오래 광란하던 폭풍이 있은 뒤 죽어서 떠밀려 올라와서 그 머리를 야자나무에 들이받고 있었는데 깃털처럼 너울너울 늘어선 야자 잎사귀에 덮여 그의 물뿜기는 초록색으로 변한 것 같았다. 그 거구의 몇 발이나 되는 껍질이며 살이 드디어 벗겨지고 뼈가 햇살에 바싹 말랐을 때 그 해골은 조심스럽게 푸렐라의 산골짜기로 운반되어 야자나무로 둘러싸인 장중한 신전에 안치되었다. 그 고래의 늑골에는 전리품이 걸렸고 척추에는 괴상한 상형 문자로 아스사이데즈의 연대기가 생겨났다. 해골 속에선 재관들이 꺼지지 않는 향불을 태웠기 때문에 그 신비로운 머리는 다시 향기로운 물뿜기를 하고 있었다. 반면 무시무시한 아래턱은 나뭇가지에 걸려서 참배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머리칼에 매달려 다모클레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칼처럼 흔들거리고 있었다. 이것은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숲은 얼음 골짜기 이끼처럼 파랗고 수목은 생명의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높고 곱게 치솟았다. 그 아래 대지는 근면한 직조공의 배틀처럼 호화로운 융단을 펼치고 땅을 기는 등굴의 수염은 씨줄 날줄이 되어 산꽃들이 무늬를 이루고 있었다. 가지를 무겁게 늘어뜨린 교목, 관목, 양치류, 풀, 무언가를 속삭이는 바람, 이 모든 것들은 부단히 생명력에 넘쳐 있었다. 우거진 나무잎이 이루는 레이스 사이로 태양은 북처럼 날아 영원한 푸른 하늘을 짜고 있었다. 아, 분주한 배틀공이여, 눈에 보이지 않는 직조공이여, 잠시 동안 손을 멈추어라. 단 한마디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다. 아, 북은 날고 배틀에서는 무늬가 떠다니고 융단은 도도히 쉬지 않고 흐른다. 짜고 있는 것은 직조의 신이다. 배짜기에 귀가 멀어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 그리고 배틀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그 윙윙거리는 소리 때문에 귀가 멀어서 다만 거기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에만 그 사이에 흐르는 수천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모든 공장이 마찬가지다. 왔다 갔다 하는 굴대 소리 속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들리지 않지만 벽으로 둘러치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열린 창문을 통해 튀어나오는 이야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악업은 노골적으로 밝혀진다. 오 사람이여 조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 세계라는 거대한 배틀이 내는 요란한 소리 속에서 가장 은밀한 그대의 생각도 멀리서 알아듣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아스사이데즈 숲의 멈추지 않는 푸른 생명의 직조기 속에서 거대하고 성스러운 흰 해골이 거대한 게으름뱅이처럼 매달려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짜여지는 푸른 씨줄 날줄이 그 주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윙윙거림에 따라서 이 거대한 게으름뱅이는 교활한 직조공이나 된 듯하다. 그리고 그 자신이 온몸을 등굴 풀로 싸서 감싸고 달마다 더 선명하게 맑은 푸른빛을 더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해골에 지나지 않는다. 삶에 쌓인 죽음, 죽음의 창살에 갇힌 삶, 젊음의 삶을 아내로 삼고 굽슬굽슬한 머리의 영광을 낳은 암울한 신. 그런데 내가 트랑코 왕과 함께 이 경탄할 고래를 찾아가서 재단이 된 두개골을 보고 실제로 물을 뿜던 곳에서 인공적인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이 왕이 신전을 골동품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하고 놀랐다. 그는 웃었다. 또한 나는 재관들이 이 연기의 물뿜기야말로 진짜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더욱 놀랐다. 나는 이 해골 앞을 왔다 갔다 했다. 등굴 풀을 헤쳐내고 늑골 사이를 뚫고 다니며 아스사이데즈의 실꾸러미를 들고 헤매며 그 수없이 많은 골목길, 그늘진 회랑, 정자 등의 사이를 오랫도록 거닐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나의 실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당기면서 나는 처음에 들어간 입구로 나왔다. 그 속에는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뼈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나뭇가지를 잘라서 푸른 자를 만들어 다시 해골 안으로 들어갔다. 재관들은 해골 안 화살 모양의 틈바구니에서 내가 마지막 늑골의 높이를 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이요? 그들은 나를 노려보았다. 우리들의 신의 치수를 잰단 말이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요. 그렇습니까, 재관님들? 그러면 당신네들은 이 치수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들 사이에 그 치수에 대한 굉장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들은 제각기 자기의 자로 서로의 머리를 때렸고 그 소리는 거대한 해골에 반향되어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둘러 나의 청량을 끝냈다. 그 청량의 결과를 여기서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싶다. 그러나 우선 먼저 말해둬야 할 것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 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치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 나의 정확도를 검사하고 싶다면 참고로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남들이 말하기를 영국 포경 근거지의 하나인 헐항에는 고래박물관이 있고 거기에는 멸치고래와 그 밖의 고래의 훌륭한 표본이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뉴햄퍼셔의 맨체스터 박물관에는 그 소유자가 아메리카에 있어서 오직 하나의 완전한 그린랜드 교회, 고래 또는 참고래의 표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 또 이 밖에도 영국 요크시의 버튼 콘스타블이라는 곳의 클리포드 콘스타블 경이라는 사람이 향유고래의 해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다지 크지 않고 나의 친구 트랑코 왕의 완전하고 웅이한 고래뼈에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 두 경우 다 고래의 뼈대가 해안에 올라왔을 때 현재의 소유자가 서로 비슷한 근거를 내세워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트랑코 왕은 자기가 가지고 싶었으니까 차지했다. 클리포드의 경은 그 일대 영주였으니까 차지했다. 클리포드 경의 고래는 모두 관절로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그다란 상자의 서랍처럼 그 골격 속에 구멍으로 된 곳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으며 그 늑골을 거대한 부채처럼 펴기도 하고 하루 종일 아래턱에 올라타 그네를 탈 수도 있다. 그 쳐드는 들창과 덧문에는 자물쇠도 채울 수 있다니까 장차는 하인이 열쇠 뭉치를 들그덕거리며 참관자들을 안내하게 될 것이다. 클리포드 경은 2펜스로 척수가 나란히 늘어서서 바람에 울리는 소리를 내는 회랑을 구경시키고 3펜스면 소내부의 구멍에 울리는 메아리를 뜯게 하고 6펜스로는 형용할 수 없는 앞머리의 모습을 관람시킬 모양이다. 이제부터 적는 뼈의 크기는 나의 오른팔에 문신했던 것부터 차례차례로 옮겨주는 것인데 그 당시의 무계획적인 방랑 시절에는 그 방법 외에 그 귀중한 통계를 확실하게 보존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내 몸의 공간은 복잡했고 그리고 몸의 다른 부분은 적어도 아직 문신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곳은 이 말입니다. 몸의 다른 부분은 당시에 내가 적고 있던 시를 위해 여백을 남겨두고 싶었으므로 뼈 치수의 끄트머리 인치 따위는 생략해버렸다. 그러나 고래를 고래답게 청량할 경우에 인치 따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겠는가? 제103장 고래뼈의 청량. 간단하게나마 고래의 뼈를 청량하려 함에 있어 우선 살아있는 고래의 크기에 대한 친절하고 명백한 기술을 하고 싶다. 그것이 이 경우에 유익한 것이다. 내가 조심스럽게 계산한 바에 의하면 또한 얼마간은 스코스비 선장의 관찰에 의거하여 말한다면 60피트의 몸 길이를 지닌 최대형의 참고래라면 무게가 70톤쯤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꼼꼼하게 계산해보면 최대형의 향유고래의 몸 길이는 85피트 내지 90피트이고 그러니까 25m 내지 27m까지 된단 말이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최대의 몸통 둘레는 40피트에 약간 못 미친다. 몸통 둘레가 12m 정도. 이런 고래라면 적어도 무게가 90톤쯤이다. 그러므로 만약 13명의 몸무게를 합쳐 1톤이라고 한다면 그 고래는 주민 1100명이 사는 마을의 총 인구를 훨씬 능가하는 무게가 된다. 그런데 육지의 사람이 상상한다면 이처럼 거대한 고래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는 멍에를 맨 가축들이 메어져 있듯이 많은 뇌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될 것이다. 나는 이미 고래의 머리, 물 뿜는 구멍, 턱, 이빨, 꼬리, 이마, 지느러미 및 그 각가지 부분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했으므로 여기서는 단순히 그 골격을 통틀어서 전체 모양 중에서 가장 흥미있는 점만을 지적하는데 그치겠다. 그러나 방대한 머리는 전체 해골 가운데서 매우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또한 다른 것과 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곳이지만 이 장에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작정이니 여러분은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 나가시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 관찰을 하려고 하는 전 구조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트랑크에 스며 있는 향유고래의 뼈의 길이는 72피트였다. 따라서 살이 듬뿍 붙은 채 누워 있었다고 한다면 90피트는 실이 되었을 것이다.
고래에 있어서 죽은 뒤의 뼈대는 산 몸에 비해서 5분의 1가량 작아지기 때문이다. 그 72피트 중 머리와 턱이 약 20피트를 차지하므로 실제 등뼈는 50피트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등뼈의 약 3분의 1은 튼튼한 늑골의 태인데 그것은 일찍이 그의 생명기관을 감쌌던 것이다. 이 커다란 상한 늑골의 가슴과 거기서 똑바로 기다랗게 뻗어가는 긴 척추는 나에게 조선 때에 간 노인 거선의 선체를 연상케 했다. 곧 그 선체는 아직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늑제가 20개가량 끼어있고 용골은 아직도 메어지지 않는 목재로서 길게 놓여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었다. 늑골이 한쪽에 10개씩 있었다. 목에 가장 가까이 있는 맨 처음의 것은 길이가 거의 6피트였고 둘째, 셋째, 넷째 것으로 갈수록 순차적으로 길어져 다섯째 것, 즉 한복판의 중앙 늑골에서 가장 길어져서 8피트 몇 인치인가 되었다. 그 다음 늑골부터는 짧아져서 마지막 10번째의 것은 5피트 몇 인치밖에 되지 않았다. 그 굵기는 모두 그 길이에 적당하게 비례하고 있었다. 중앙의 늑골은 가장 많이 아치형으로 구부러져 있었다. 이 늑골을 아스사이데즈 지방에서는 작은 시내에 걸치는 다리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늑골들을 조사하면서 내가 새삼스럽게 놀란 것은 이미 이 책에 여러 가지로 되풀이해온 것, 즉 고래의 뼈대는 그 살이 붙어있는 형체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트랑케 고래의 가장 큰 늑골, 중앙의 그것은 산고래에서는 가장 두툼한 곳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것이 상고래였을 때의 가장 두꺼운 곳은 적어도 16피트는 되었을 게 틀림없지만 죽은 뒤에는 8피트가 될까 말까 하다. 그러니까 이 늑골은 살아있던 때의 그 부분의 위용이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해서 그저 상상할 수 있게 할 뿐이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아보면 지금 다만 벌거벗은 척추로 보이는 이곳은 예전에는 수톤의 살, 힘줄, 피, 창자 등으로 에워싸여 있었다. 그리고 또 풍만한 지느러미가 있었던 곳에는 약간의 흩어진 관절을 볼 뿐이고 묵중하고 장대하며 뼈 없는 갈라진 꼬리가 있던 곳에서는 그저 공백을 볼 뿐이었다. 그때 내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만약 견문이 좁은 겁쟁이가 이 평화로운 숲속에 누워있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고래를 바라보면서 이 고래의 살았을 때의 위용을 바르게 추측하려 든다는 것은 얼마나 보람없고 어리석은 짓이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 가장 격렬한 위험의 한복판에서만 그의 경로한 꼬리가 마구 휘둘리는 그늘에서만 넓고 넓은 심해에서만 풍만하게 살이 붙은 고래의 참다운 산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척추를 조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중기로 뼈들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다. 그것은 손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다. 다만 다 마치고 나면 폼페이 주석과 매우 흡사한 것이 된다. 이 폼페이 주석이란 말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4세기에 세워진 화강암의 높은 탑입니다. 전부 합하여 40몇 개인가의 척추뼈가 있는데 해골일 때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것들은 고딕 첨탑의 마디가 많은 울퉁불퉁한 고리처럼 위험 있는 석공의 힘찬 솜씨를 보이고 있다. 제일 중앙의 가장 큰 것은 폭이 3피트에 약간 못 미치고 두께는 4피트 이상 된다. 척추가 꼬리가 되어 없어지는 곳에 있는 가장 작은 것은 폭이 겨우 2인치이며 흰 당구공처럼 보인다. 더 작은 것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았는데 식인종의 아이들, 즉 제관의 아이들이 훔쳐다가 공깃돌놀이를 했다고 한다. 이래하여 지상 최대의 생물의 등뼈도 끝내는 철없는 아이들이 장난감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104장 화석고래. 우리는 고래의 그 거대한 몸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주제를 택해서 정보하고 상술하고 전반적으로 부연할 수 있다. 그러나 고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요약해서 말할 수는 없다. 그는 당연한 권리로 초대이절판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물 뿜는 구멍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라든가 그 허리 둘레의 길이에 대해서 되풀이하지 않겠다. 다만 그 방대한 창자는 구불구불 감겨있고 마치 전투함의 새까만 맨아래 가판 속에 휘말려드는 큰 밧줄 뭉치와 같다는 것만 생각해 주기 바란다. 나는 이 큰 고래를 다루려고 뜻을 세운 이상 내가 이 일에 있어 유감없이 전부 다 알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혈액의 극히 작은 미생물자까지도 놓치지 않고 또한 창자의 마지막 또아리까지도 모조리 풀어나가려고 한다. 이미 현재의 서식 상태와 해부학상의 특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했으니까 남은 일은 그 고고학적, 화석적, 시원적인 관점의 확대 기형을 갖다 대는 일이다. 물론 레비아단 이외의 것, 곧
개미라든가 벼룩 같은 생물에 적용한다면 이런 거창한 말은 부당하게도 거추장스럽게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거경이 주제인 이상 사태는 다르다. 용감하게 나는 사전 속에 있는 가장 장중한 말로 무장하고 이 모험을 향하여 비틀거리는 다리를 채찍질하여 걸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미리 말해두어야 할 것은 이 논술을 해가는 도중에 있어서 사전의 도움을 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일부러 그를 목적으로 사들인 존슨, 이 세무엘 존슨이라고 18세기 중심 인물입니다. 사전을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존슨의 거대한 사절판을 사용했다. 그 까닭은 저 유명한 사전학자 유달리 큰 몸집이야말로 나와 같은 고래학 저술가가 쓸 사전을 만드는데 가장 어울렸기 때문이다. 단순하고 평범한 일일지라도 일단 주제로 삼으면 작가들은 곧 흥분을 나타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렇다면 레비아단에 대해서 쓰는 나는 어떤가?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쓰는 글씨는 플래카드에 쓰는 대문자처럼 커진다. 콘도로의 깃털펜을 달라. 잉크병으로 쓰게 배우 비어스의 분화구를 달라. 친구여, 나의 팔을 눌러다오. 이 거경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생각은 나를 지치게 하고 숨은 끊어질 만큼 가쁘고 팔은 길게 뻗쳐서 모든 과학 분야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고래와 인간과 그 상의 전 세계를 포함하여 지상의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전 우주와 그 주변까지도 그려내려고 한다. 광대하고 자유로운 주제의 덕이란 이토록 장대한 것이다. 우리도 그 크기와 함께 커진다. 웅대한 책을 낳는 데는 웅대한 주제를 선택해야만 한다. 벼룩에 대해서 시도해 본 사람은 적지 않았을 테지만 아직도 벼룩에 대한 웅대하고 불우의 명성을 얻은 책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화석고래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지질학자로서의 신임장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경우에 석공 노릇을 하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큰 도랑이며 운하며 우물이며 또는 술 저장실, 지하실, 물탱크 등을 무척 많이 팠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마찬가지로 또한 미리 말해두고 싶은 것은 오래된 지층에는 오늘날 완전히 절멸된 괴물의 화석이 발견되는데 그 다음의 제3기층에서 발견되는 유물은 역사 이전의 생물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이들의 아득한 선조들과 적어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오늘날까지 발견된 화석고래는 지표층이 생기기 직전의 것인 제3기층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어느 것이든 현재 우리가 보는 어떤 종류의 것과도 완전히 부합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꽤 비슷하므로 그것들을 고래의 화석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담 이전에 부서져 조각이 된 고래의 화석, 즉 그 뼈의 조각은 최근 30년간의 이따금 알프스 산맥, 롬바르디아,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알라베마주 등에서 발견되었다. 그런 유골 중 재미있는 것은 파리의 툴르리 궁전의 거의 정면으로 향한 곳인 도핀의 거리에서 1779년에 발견된 두개골의 일부, 그리고 나폴레옹 시대에 앤트워프 항의 선거를 준설할 때 발굴된 뼈들이다. 퀴비에는 이 뼈 조각들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고래의 종류에 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온갖 고래의 유물 중 가장 놀라운 것은 1842년에 알라베마주 커리 판사의 농장에서 발견된 절멸된 괴물의 거의 완전한 해골이다. 미신적인 노예들은 겁을 먹고 두려워하며 이것을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의 뼈일 거라고 생각했다. 엘르바메의 의사들은 그것을 대파충류의 것이라고 하여 바실로사우루스라고 이름 지었다. 그러나 그 뼈 중 일부가 표본으로 바다를 건너 영국의 해부학자 오웬 에그로 운반되어 드디어 알게 된 일인데 이 파충류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절멸된 고래라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이 책에서 자주 되풀이한 사실, 즉 고래의 해골에서 완전히 살이 붙어 있을 때의 모습을 알기란 참으로 곤란하다는 것을 여신이 증명한다. 오웬은 이 괴물을 주글로돈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런던 지질학 협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것은 지구의 변천으로 존재가 없어진 것들 중 가장 놀랄만한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강대한 레비아단의 해골, 이빨, 턱, 늑골, 척추골 사이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 현재의 해마의 종류의 흡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한편 아득히 먼 선조인 절멸된 선사시대의 레비아단에도 유사점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시간이 아직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시간은 사람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니까
말할 수 없는 경의의 시대로 거꾸로 흘러간다. 그때 토성의 잿빛 혼돈은 내 위에 소용돌이 치고 나는 흐릿하고 전율을 일으키는 극지의 영겁을 본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얼음 덩어리가 오늘날의 열대에까지 심하게 밀려와서 이 세계의 25,000마일 주변에는 살 수 있는 한 줌의 땅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때 전 세계는 고려의 것이고 그는 창조물의 왕자로서 그 지나간 자취를 오늘날의 안데스나 히말라야 산맥에도 남기고 있다. 누가 감히 고래와 같은 가계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에이흡의 작살은 고래 이집트 왕의 피보다도 더 오래된 피를 흘리게 했던 것이다. 머두셀라 정도는, 이 머두셀라는 노아 이전의 족장이죠. 머두셀라 정도는 초등학교 아동에 불과하다. 나는 뒤돌아보고 셈과 악수한다. 셈은 노아의 큰아들입니다. 나는 그 기운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는 모세 이전의 고래의 공포에 떠는 것이지만 이것은 모든 시간의 이전에 존재한 것이지만 모든 인간의 세계가 끝난 뒤에도 존재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레비아단은 아담 이전의 흔적을 자연의 영광과 자연의 연판과 고대의 흉상을 물러받은 석회암과 이회토에 남길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석판에도, 그것은 화석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오래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석판에도 그 지느러미의 흔적을 보이는 것이다. 50년 전쯤에 덴데라의 대사원의 화강암 천장에 채색된 별자리 그림의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근대인들이 그린 천체도의 괴상한 그림과 비슷한 반수신, 날개 달린 사자, 돌고래 등이 가득히 조각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의 사이를 태고적 고래가 헤엄치고 있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 몇 세기 전에도 그 별자리 그림에는 수영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바브리, 북아프리카의 옛 이름입니다. 바브리의 존경스러운 여행자 존 레오가 기술한 대로 고래는 대홍수 이후에도 그 뼈의 실체에 의해서 그 고색창년한 역사를 기묘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해안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곳에 신전이 있고 그 석가래와 들보는 고래뼈로 되어 있다. 그 해안에는 놀랄 만큼 거대한 고래의 시체가 떠밀려 올라오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 지방 사람들이 믿는 바에 의하면 이 신전에는 신으로부터 주어진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서 어떤 고래도 이곳을 지나갈 때는 대번에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신전 양쪽에 바다로 돌출한 2마일 길이의 암초가 있어서 그곳으로 들어오는 고래에 상처를 입혔던 것이다. 그들은 신기한 일이라고 하며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만큼 길고 큰 늑골을 신전에 바쳤다. 그것은 볼록한 흰 부분을 위로 하여 아치처럼 땅 위에 놓여졌는데 사람이 낙타를 타고도 그 꼭대기에 이를 수가 없다.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늑골은 이미 그곳에 100년은 놓여져 있었다고 한다. 이 지방의 역사가들은 마호멧을 예언한 예언자들은 이 신전에서 나왔다고 증언하고 또 어떤 역사가들은 예언자 요나가 고래에 의해서 이 신전의 초석에 토해진 것이라고 서슴지 않고 주장한다. 나는 독자 여러분을 이 아프리카의 고래 신전 속에 남겨둘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넨트킷 사람이라면 그리고 고래잡이라면 조용히 공손하게 절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104장까지 읽었습니다.